안녕하세요. 오픈도어에 투자하고 있는 오덕후입니다. 오늘은 주말이라 그런지 의견들이 많이 안 올라와서 오늘은 다른 이야기로 대체해 볼까 합니다. 음, 우선 이 차트 핀비즈에 있는 차트를 한번 켜봤는데요. 이렇게 추세선 같은 게 자동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보여드리려고 켜봤고요. 밑에 저점을 연결을 해보니까 지금이 저점이지 않나라고 얘기하는 것 같고요. 이 저점 부근을 좀 밑으로 떨어지거나 뭐 받치고는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차트상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하지만 요 선이 무너질 수도 있지 않나라고 생각은 하고 있고요. 각자 요 그래프를 보고 어떻게 생각할지 거기에 맞춰서 투자를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자동으로 차트선이 그려져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야호랑 좀 다른 느낌이고요. 요 인베스팅닷컴의 그 오픈도어 첫 페이지를 한번 제가 열어봤는데 분석가 의견이 지금 현재로서는 중립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기술적 분석으로는 이제 매도하라고 나오고 있네요. 각자 알아서 판단해서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데이터 도어 한번 보면은 900대로 이제 판매 건수가 좀 올라간 느낌이고요. 수치가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느낌입니다. 같은 기간 대비 네, 저번에 보여드렸던 그 같은 기간에서 이제 늦게 집계가 된 것 같아요. 평균 판매 금액인 이 정도로 하고 있는 것 같고 전년 대비 이제 정상으로 돌아온 것 같고 이거보다 좀 더 그래도 높게 팔면은 좋겠죠 가격이 요 퍼센테이지는 올라가는 게 좋겠죠. 판매 건수나 판매 금액이나 마진이나 올라가는 게 더 좋겠죠. 요런 치수를 좀 확인하면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거를 제가 또 모아봤는데 익스클루시브죠. 676개 홈으로 등록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기존 봤던 자료보다 좀 더 높게 올라가 있는 것 같아서 또 보여드리려고 창을 열어봤습니다. 그리고 오픈도어에 뭐 이제 일반 뉴스 말고도 이런 식으로 어, 분석을 하거나 이런 트렌드에 맞춰서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최근에 올라온 거라 한번 같이 볼게요. 4월 4일 날이고요. 요 업체랑 오픈도어랑 뭐 이런 거를 조사를 했대요. 이별 후 이동 패턴을 조사했다고 하네요. 싱글 중 80%는 전 애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부모님과 함께 다시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네요. 한국에도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요. 매년 3월에는 이혼과 별거가 급증하여 조금 글씨를 확대해 볼까요? 이혼과 별거가 급증하여 새로 독신 주택을 소유한 사람들은 집을 빨리 팔거나 데이트 앱을 다운하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하게 됩니다.라고 하고요. 이 기승전 집이죠. 네. 이 오픈도어는 집 관련해서만 이런 콘텐츠 같은 거를 만들기 때문에 이런 트렌드나 이런 걸 파악하기 위해서 이 집과 모든 관련돼 있는
내용들을 수집하거나 이런 걸 조사하나 봐요. 그래서 집을 빨리 팔 거다, 이혼을 하게 되면, 그런 내용이고요. 쭉 보면 이별 후 행동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데이트 앱 OK 큐피트와 제휴했습니다 라고 하네요. 이런 거를 잘 파악하기 위해서 데이트 앱을 제휴를 했는데 좀 특이하네요. 특히 이사 및 주택 판매와 관련한 이별 후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 이런 것까지 이해를 해야 되나 봐요. 장사를 하려면. 어쨌든 제휴를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런 앱에서 질문을 받아서 나온 데이터고요. 또 이별 후 어쨌든 행동하는 패턴은 이제 이사 얘기가 나온다라는 얘기죠. 네. 오케이 큐피트의 싱글 중 86%는 파트너와 헤어진 후 이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55%는 이별 후 최대한 빨리 나가기를 원하고 18%는 일주일 이내 떠날 것입니다. 여기서 오픈도어 얘기가 나오겠죠. 일주일 이내 바로 그냥 얼굴 보기 싫으니까 일주일 이내 빨리 이사를 원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14%는 한 달까지 기다릴 수 있고 13%는 서두르지 않을 것입니다. 요 13% 외에는 지금 어쨌든 빨리 나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오픈도어와 접목을 시켜보자면 이게 결국에는 이혼한 사람들은 오픈도어를 찾겠다는 얘기겠죠. 기승전 오픈도어인데 어쨌든 이 집과 관련된 건 무조건 다 오픈도어와 조인을 하란 얘기인 거예요. 이 사람들만 오픈도어로 오게 되면은 매출이 많이 증가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이런 데이터를 이미지로 보여주고 있어요. 싱글은 전 애인과 같은 지붕 아래 사는 것보다 부모님과 함께 다시 살거나 소파에서 서핑하는 것을 선호한다고 말했습니다. 어쨌든 부모님과 다시 살거나 혼자 사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겠죠. 그럼 이제 집이 좀 필요하다라는 얘기인 것 같고, 싱글의 대다수 76%는 이별 후 집을 팔아야 하는 것이 비행기가 취소되는 것보다 더 스트레스를 준다고 말합니다. 그렇죠. 이별한 다음에 이 집을 파는 거에 대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거겠죠. 비행기 취소되는 것보다 더 스트레스를 준다고 하니까 여기서 오픈도어 얘기가 또 나오죠. 오픈도어에 직접 판매하고 기존 판매보다 평균 3배 더 빠르게 마감할 수 있는 주택 소유자와는 대조적입니다. 라고 나오고요. 어쨌든 오픈도어에게 맡기면 좀 빨리 해준다는 얘기겠죠. 그 속도는 분리의 고통에 대한 시간을 줄이고 계속 나아가는데 더 많은 시간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오픈도어에게 팔면 빠르게 해줄 수 있다. 이 스트레스를 덜어줄 수 있다. 라고 여기서 반대로 이제 어필을 하고 있는 거죠. 이별하는 사람들에게. 이 어필이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쪽으로 와라. 집을 빨리 구해줄게 라는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고요. 오케이 큐피트의 브랜드 마케팅 및 커뮤니케이션 이사인 땡땡이가 새로 싱글을 위한 몇 가지 생존 팁을 알려드립니다 라고 나오고요. 시간을 가지다. 공유 공간에 머물고 싶은지 아니면 나가길 원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대치를 갖고 그에 따라 소지품을 나누십시오. 이제 그 소지품도 나눠야 돼요. 그죠? 이 헤어지면
이 이별에는 두 사람이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공정하게 행동하면 프로세스를 더 빨리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도움을 요청. 가족이나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누구도 스스로 이별을 겪어서는 안 됩니다. 바쁘게 또 지내라고 하네요. 네. 근데, 새로 싱글이 되면 이제 돌싱이라고 하죠. 바쁘게 지내라고 하고요. 이제 친구의 도움을 좀 요청을 받아서 가족이나 요청을 받으라고 하고 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이별 후 삶을 탐색하여 다음 행보를 고민하고 있는 싱글이라면 플라토닉 공동구매도 고려해 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오픈도어의 2024년 최초 주택 구입자 보고서에 따르면 첫 주택 구입자의 77%가 로맨틱하지 않은 파트너와 함께 집을 구입했습니다. 이 의미는 로맨틱하지 않는 파트너와 집을 구입했다는 얘기는 벌써부터 이혼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새로운 성향으로 생활 상황을 다시 생각해 볼 때가 되었을 때 낭만적인 파트너와 공동구매는 첫 홈쇼핑 계획에 여전히 신뢰할 수 있는 경로로 남아 있습니다. 61%는 배우자 또는 파트너와 함께 구입했다. 기승전, 네, 오픈도어인데 삶의 지장을 최소화하면서 집을 팔고 이사를 가길 원하시거나 다음 만남을 맞이할 준비가 되셨거나 오픈도어와 OK 큐피트가 도와드리겠다. 또 이사 가려면 오픈도어가 도움을 주겠다라는 내용이고요. 이별할 사람들은 오픈도어를 좀 참고해봐라. 빨리 팔아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되게 어렵게 써놨어요. 다음 데이터 한번 보면은 이제 얼마 전에 리뷰했잖아요. 리뷰한 지 좀 시간이 지나서 한번 뭐가 나왔는지 한번 같이 볼게요. 크게 점수는 바뀌지는 않았는데 안 좋은 댓글들이 좀 올라온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요거 내용을 좀 같이 볼게요. 그들은 내 집을 31만 7천 달러인 것 같아요. 로 평가했습니다. 그들의 초기 가격 제한은 40만 달러 뭐 이 정도라고 했었는데 갑자기 집을 깎았다는 얘기겠죠? 우리 집의 수리가 4만 8천 달러가 필요하다고 말했고 지난 3년 이내 완전히 리모델링 되었다. 자기가 3년 전에 뭐 리모델링을 했는데 이 정도 수리비가 나왔다고 하는 것 같아요. 서비스 수수료나 마감 없이 현금 35만 5천 달러를 주는 세계 현금 제한을 받았다. 오픈도어는 농담이고 그들 외에 다른 사람과 거래할 것입니다. 요거는 이제 뭐 보면은 집의 가치가 너무 좀 많이 저평가되게 제시를 했다는 얘기고 자기는 리모델링을 한 것 같은데 수리비가 또 이만큼 나왔다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과 거래하겠다라는 얘기고요. 이것도 가격이죠, 뭐. 결국엔 가격 문제인데 가격이 어느 정도 맞아야 거래가 이루어지겠죠. 근데 이제 어쨌든 마음에 들건 안 들건 이렇게 적는 거죠. 이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알고 계시고
요거는 또 어떤 내용인지 볼게요. 여기도 별점 하나를 받았어요. 요건 6시간 전이고 방금 전 거는 요건 일주일 전에 게시된 내용이고, 저는 오픈도어로 줌 워크를 했고 검사관이 우리 집으로 와서 나와 함께 돌아다녔다. 우리 집은 기와 지붕 주택이 흔한 애리조나주 투싼 근처에 있습니다. 우리 집은 35년 된 집인데 누수가 없는 원래의 기와 지붕을 갖고 있습니다. 35년 됐는데 누수가 없을 수가 있나요? 35년. 네, 우리 집 전체 에어컨 장치는 약 14년 정도 되었으며 이것도 오래됐네. 3년 전에 2단 모터를 교체했습니다. 이 모터만 교체해서 되겠어요, 이게? 14년 됐으면 버려야지. 아닌가? 에어컨은 당시에도 서비스를 받았기 때문에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제안은 현재 시장 가격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나에게 돌아왔고 새 지붕과 에어컨 장치에 대해 거의 4만을 뺍니다. 에어컨 장치는 제가 봐도 가치가 없죠. 14년 된 에어컨 장치가 필요할까요? 그 시스템 에어컨 장치라고 해도 14년 됐으면 너무 오래됐는데. 일단 뭐 누수 때문에 뭐 지붕을 바꿨다고 하는데 이게 자기가 살려고 바꾼 거지. 이걸 감정가에서는 빠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시장 가치에 더 가까운 4만 40만이겠죠? 아니 요게 4만 0세개 4만 달러 정도겠죠? 4만 달러 더 높은 제한에서 해당 비용을 차감하려는 경우 또는 제한에 교체 비용이 포함된 경우 더 합리적일 수 있지만 낮은 제한은 아니고 불필요한 교체에서 4만 달러를 빼는 것입니다. 이게 결국에는 요 4만 달러를 뺐는데 얘는 그냥 가만히 지켜보면은 좀 어이없는 게 35년 된 기와 지붕이라고 했잖아요. 누수가 없는 35년 되는데 기와 지붕을 새 걸로 바꿔도 제가 봤을 때는 누수는 없더라도 뭔가가 문제가 있지 않을까. 35년 됐으면 그런 생각이고요. 완벽하게 짓지 않았다고 하면 뭔가가 문제가 있는데, 그리고 에어컨도 14년 정도 됐고, 그래서 이 새로운 지붕과 에어컨 장치는 감정가에서 빠진 거죠. 어쨌든 감정이 안 된 건데 자기는 이제 여기다가 돈을 많이 들였는데 이걸 왜 빼냐라는 얘기인 것 같고요. 결국에는 뭐 이런 의견 차이가 있는 거죠. 보는 시선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건 집을 예로 들었지만 자동차로 얘기를 하자면 내가 차를 사서 튜닝을 좀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막 돈을 엄청 많이 들여서 튜닝을 했는데 그거 인정 안 해준다는 거죠. 네. 중고차 매매상에다가 물어보면 튜닝은 값어치를 아예 인정을 안 해준다 라는 그런 개념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이런 거는 거의 감정가에서 빼는 거죠. 근데 사람의 마음은 또 틀리잖아요. 내가 돈을 이만큼 들였는데 이걸 왜 빼냐라는 거죠. 이 상식에 벗어났는데 결국에는 별점 하나로 됐네요. 어쨌든 이런 피드백을 줘서 감사하다라고 댓글이 달렸고요. 또 별표 하나가 지금 지금 심리 상태가 거의 바닥인 것 같아요. 네. 심심하신 분들만 이용해 주세요. 일단 시작부터가 우리 집 수리에는 794? 4만? 이 794달러인 것 같은데요. 네. 집의 가치는 약 29만에서 29만 달러겠죠. 제한된 25만 5,700달러에서 수수료 12,000달러를 더하고 수리비로
794를 더한 금액이므로 이렇게 해서 24만 달러로 떨어졌다 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수수료는 줘야죠. 내가 이렇게 집을 빨리 팔아주면 돈을 내야죠. 수리비로 이 정도면 적게 청구된 거 아닌가요? 제가 봤을 때. 근데 뭐 현재 시세가 29만 달러인데 오픈도어가 좀 싸게 후려쳤죠. 이런 거를 다 더해서 이렇게 제안을 했지만 수수료가 내야 되고 수리비로 이 정도 내야 되니까 24만 달러 달라 이거죠. 시세 대비 좀 저렴하게 책정이 됐는데 이 뭐 시세대로 파는 경우가 거의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내고라고 해야 되는데 흥정을 하면서 좀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렴하게 부르죠. 뭐 한국으로 따지면 2억짜리 집에 가가지고 2억을 다 받고 거래하는 경우가 거의 극히 드물죠. 500이라도 깎으려고 하고 뭐 1000만 원이라도 깎으려고 하잖아요. 호가를 제시했지만 그런 원리고요. 판매자 입장에서도 이제 사는 좀 싸게 사야 되니까 그런 얘기인 것 같고 이건 합당한 요구인데 이거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픈도어랑 맞지 않는 분이고 시작부터 제가 집을 무료로 제공하게 되는 거의 뭐 거저주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고요. 서비스 요구는 무엇인지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어떤 서비스를 제공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합당한 요금을 지급을 하잖아요. 이거는 집을 빨리 팔아주는 서비스잖아요. 아니면 집을 빨리 현금으로 바꿔주는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해가 안 되면은 이 오픈도어랑 거래가 이루어질 수 없잖아요. 이런 높은 수수료는 본 적이 없대요. 뭐 아무 말이나 하는 거죠. 네. 그들은 당신에게서 돈을 벌고 2배로 돌려받습니다. 나한테는 절대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높게 책정했으면 오히려 팔았겠죠. 네. 근데 어쨌든 시세보다 저렴하게 제한을 했고 거기에 수수료랑 수리비를 청구했으니 더 가격이 떨어졌겠죠.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 시스템을. 근데 이게 아직도 우리가 넘어야 될 산이 많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보통 갖고 있는 생각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 장벽을 넘기는 쉽지 않다. 이런 분들은 버린다고 하더라도 이런 사람들까지 이런 왜 수수료가 청구되고 수리비가 청구되는지를 이해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힘들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이 차만 팔아봐도 알 텐데 원리를 이해를 못하나? 이 차랑 집하고 바뀌었을 뿐인데 당연히 차 팔 때도 이거 어디 고장 났다고 해가지고 이거 그냥 깎아버리죠. 팔 때 아예. 그러고 자기네들 이제 중개 수수료 이런 거 받아 먹잖아요. 어쨌든 자기네들이 뭐 공식적으로 얼마를 받는지 모르겠지만 더 높게 책정할 수도 있고 해서 하는데 이 자동차를 팔아본 사람은 다 이해가 가는데 자동차를 안 팔아보지도 않았으면서 팔아봤을 텐데도 이런 걸 이 시스템을 이해를 못하는 거죠. 자,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네. 그리고 다른 얘기는 워낙 길어서 이거 뭐 별 내용 같진 않은데 결론만 얘기하자면 별 5개를 줬지만 그들이 계속 성공하길 바란다. 자기는 만족했다는 얘기겠죠. 이게 보면은 핵심적으로 얘기하면 이 사람은 71세라고 하고요. 전체 수리 준비 흥정 하는 것은 나에겐 의미가 없다. 이런 사람들이 오픈도어에다가 의뢰를 하는 게 그림이 딱 맞죠? 전 돈이고 뭐고 이런 거 하는 것 자체가 귀찮은 거죠. 그러면은
이 오픈도어에게 파는 거죠. 이 믿을 수 없는 집을 파는 것은 힘든 경험인데 이거를 완전 쿨하게 거래해 주는 거죠. 어. 이게 입장 차이인 것 같아요. 입장 차이. 저도 71세 정도 되면은 그죠. 갖고 있는 돈을 어느 정도는 좀 내더라도 이렇게 빨리빨리 하는 거를 좋아하겠죠. 이게 뭔 의미가 있겠어요. 죽을 때 돈을 갖고 가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이런 분들이 고객층인 것 같기도 해요. 뭐 좀 나이가 많거나 좀 귀차니즘에 빠지거나 돈은 조금 있는데 이런 분들이 이제 주요 타겟층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이런 세금 부분 뭐 이런 거 다 해결해 주잖아요. 모기지 부분도 다 해결해 주고 원스톱으로 그냥 한 번에 다 되는데 얼마나 편하겠어요. 클릭 몇 번에 사인 몇 번 하고 끝날 거 아니야. 그러면 돈이 바로 통장으로 들어오고 집은 이제 요청한 날에 그냥 나가면 되는 거잖아요. 네, 요거 굉장한 경험이라고 짧게 별 5개 줬고요. 다양한 뭐 사진을 검색할 수 있게 이렇게 되면 여기도 어쨌든 별 5개요. 아, 고객 서비스가 우수하고 쉽고 원활한 프로세스 별 5개고요. 뭐 요건 본 것 같아요. 여기까지 봤고요. 어쨌든 사람 심리는 변하지는 않았는데 많이 받고 싶은 마음은 알지만 감가상각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쨌든 감가상각이라는 것도 있고 세월이 지나면 집값도 좀 상승하는데 상승분을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 상승분을 좀 토해내는 수준일 수밖에 없는데 어느 정도 만족해야 되지 않나 생각은 하는데 사람들 욕심이 끝도 없죠. 다음 얘기는 디스코드에 나온 내용이고 데이터도 안에 있는 디스코드예요. 어제 뭐 올라온 얘기들인데 뭐 루트라는 데가 있나 봐요. 루트는 제가 뭐 알아본 기업은 아니지만 어, 연으로 따지면 652%가 올라갔고 하루에 11%가 올라갔대요. 많이 올라갔네요. 좀 많이 올라갔나 봐요. 그 이유를 좀 얘네들이 그냥 얘기를 하는 거죠. 수익 결과가 얼마나 중요한가요? 루트는 어제 투자자에게 CEO 프리젠테이션을 한 후 규모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소규모 CEO는 루트의 CEO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라고 하고요. 뭐 캐릴러를 얘기하는 거겠죠. 너도 좀 보고 배워라. 뭐 이런 느낌인 것 같고. 루트는 문자 그대로 뭐 파산 가격을 책정했습니다. 4분기 결과는 그들이 조만간 파산하지 않고 파산하지 않을 것임을 보여주었고 이것이 바로 주식이 재평가된 이유입니다라고 하네요. 2020년 후반에 IPO 이후 여전히 크게 하락했다라고 하고요. 이런 식인 것 같아요. 이 루트의 사업 모델은 뭔진 모르겠지만 상장 이후에 쭉 떨어져. 우리 오픈도어랑 좀 비슷한 느낌이네요. 네. 상장 이후에 별 재미 못 보고 쭉 떨어진 느낌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라고 하네요. 그래서 많이 떨어졌지만 어쨌든 갑자기 반등을 했다라는 얘기고요. 이 오픈도어가 어떻게 다른지 아시나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 루트 차트를 보면 급격하게 상승을 한 모습이 보이고요. 2024년도 2월, 3월, 2월 후반부에 2월 말쯤에 쫙 급속하게 올라가 버렸네요. 그러면 실적 발표죠. 4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급격한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런 말도 안 되는 차트인데 이거 오픈도어는 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을까요? 이게 5년 차트라고 하고 이게 처음 이번에도 파산 가격이 책정되었으며 현금 가치보다 훨씬 낮았습니다. 오픈도어가 이렇게 저평가된 적은 없습니다. 나는 당신보다 루트를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는 루트를 더 많이 알고 있는데 이 오픈도어는 왜 이렇게 저평가됐냐라는 얘기인 것 같고요. 다들 루트를 또 놓친 거에 대한 후회를 하고 있죠. 루트는 카바나 덕분에 살아남았다라고 하네요. 이 카바나는 루트에 비텔레베틱스 제품을 제공한다고 하고요. 카바나가 루트의 새 사업 장부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으며 이전 사업 장부는 수익성이 없다고 들었다. 라고 하고 어쨌든 이 루트의 행보를 보니 이 캐리어가 좀 어떻게 하면은 되는지를 좀 참고해라라는 얘기인 것 같고요. 그러면 이렇게 급등할 수 있다. 라는 그 투자자들의 마음이죠. 이거를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봤고요. 이 다들 오픈도어가 뜨질 않으니까 좀 다른 주식들이 올라가는 거 보니까 이제 배가 아픈 거죠. 저도 배가 아프지만 이분들도 좀 안타까워하는 것 같아요. 오픈도어의 상태를 보니 여기까지 알아봤고요. 제가 따로 준비한 내용이 있는데 기존에 이제 한 번씩 리뷰해봤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짚어보려고 하고요. 제가 생각했던 내용과 좀 아직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는지 기존에 한 11월 달에 나왔던 얘기를 했던 자료고요. 11월 달이면 지금부터 한 6개월 전 정도 되지 않나 싶고요. 6개월 정도면은 반년 정도 흘러간 이 시점에서 이 상황이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존 데이터 다시 한번 열어보는 거니까 관심 없으신 분들은 뭐 스킵하셔도 됩니다. 이 투자의 적기라고 본 건 원래 2023년도였어요. 저는 2023년도 23년도로 봤고요. 지금 24년도잖아요. 24년도인데 가격 상승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가격 상승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24년도도 투자 적기라고 판단이 되고요. 이제 영착륙이냐 경착륙이냐 고민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경착륙이 되면 이제 침체로 이어지는 이 상황인데 이 심란한 경제 상황이 저는 좀 불안 요소라고 봐요. 아직 완벽하게 해결이 되지 않은 이 분위기가 오픈도어 투자를 망설이지 않나 생각이 되고 아직까지 주가가 오르지 않는 원인은 그래도 이런 불안 요소가 어느 정도 해소가 돼야지만 주가가 올라갈 거라 생각이 되고요. 아직 고금리 상황이잖아요. 이제 고점에서 동결된 상황인데 이 상황을 지금 다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상황이 어찌 보면 이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오픈도어는 좋은 투자 시기지 않나 생각이 돼서 적어봤고요. 6월에서 7월로 예상하고 있지만 이게 9월로 미뤄질 수도 있지 않나 생각은 하고 있고요. 금리랑 어쨌든 무조건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오픈도어는 이 금리랑 무조건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인하를 어떻게든지 진행이 되고 나서 판단해도 늦지는 않은데 뭐 그때 너무 급등을 해버리면 못 사잖아요. 너무 방금 전에 뭐 한 3달러였다가 갑자기 금리 인하 이제 어느 정도 가시권 안에 들어오면 쭉쭉쭉 올라가 버리면 이게
버스가 떠나서 못 사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이 적기라고 판단이 되고요. 투자 심리가 좋아지고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계속 탐욕 구간에 위치해 있고 연일 신고가를 가고 있는데 S&P 500이 QQQ도 마찬가지지만 QQQ도 가고 있지만 이 S&P 500도 연일 신고가를 가고 있다. 근데 오픈도어는 제자리 걸음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개별 주식이 그만큼 답이 없는 건데, 네. 지수가 그래도 올라가고 있는데 개별 주식은 못 올라가면 이 현타가 좀 많이 오죠. 그런 지금 현재 상황이고요. 11월에 대선이 있다고 하는데 바이든든 트럼프든 둘 다 돈을 좀 풀고 있죠. 바이든은 지금 이 선거 이기려고 돈을 풀고 있고 트럼프도 되면은 돈을 좀 풀겠죠. 침체가 오면 안 되니까. 둘 다 돈을 지금 풀고 있는 상태예요. 이 돈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이 돈을 풀게 되면 어쨌든 자산 가치가 상승할 거라 저는 생각이 되고 부동산 경기가 좀 바닥인 것 같은 생각도 좀 들어요. 미국 주택 가격이 좀 조금씩 상승하고 있고 서울 아파트도 조금 올라간 것 같고요. 이 한국이나 미국이나 상황은 비슷하지 않나라고 생각해 본 부분이고요. 이 기업 가치 대비 주가가 저렴하다고 저는 오픈도어가 생각이 되고요. 이 저렴한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모기지 금리, 고금리 영향이지 않을까라는 단순한 이 금리 영향으로 좀 주가가 눌려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다른 의견으로는 이제 시드를 모으는데 시간을 많이 쓰잖아요, 사람들이. 이제 어쨌든 1,000만 원 먼저 모으려고 하고 그 다음에 1억 모으려고 하고 이러잖아요, 이 순서들이. 근데 시간이 한 5년에서 10년 정도 소요되잖아요. 이 10년 정도 소요가 되는데 그거를 저는 이제 생각을 바꿔서 이 5년하고 10년이 좀 기다리다 보면 또 원하는 기업의 주가가 또 올라갈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를 오픈도어로 예를 들었을 때 제가 돈이 없어서 주가만 쭉 보고 있다가 돈이 생기면 사야지라고 하면 그때 되면 또 못 사잖아요. 그래서 저는 투자는 그냥 타이밍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타이밍에 맞춰서 조금 돈이 안 모이더라도 이 대출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들어가야 되는 타이밍이지 않나 생각이 됐고 안전하게 주담대로 투자를 하는 방식을 좀 선호를 하고요. 직장인이라면 신용대출 저렴한 금리로 이거를 받는 걸 좀 추천을 합니다. 나머지는 대출 투자도 좀 위험하지 않나. 제가 마통을 써봤는데 요거 생각보다 잘 안 돼요. 네, 요거를 쓴 만큼만 이거 이 마통은 쓴 만큼만 쓰잖아요. 근데 대부분 신용대출처럼 거의 다 풀로 땡겨서 쓰긴 쓰더라고요. 그래서 큰 의미는 없는. 근데 이제 금리가 신용대출보다 좀 더 높게 책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마통보다는 신용대출을 좀 추천을 하고요. 이 원하는 결과물에 도달하려면 이 어느 한 곳에 집중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요거는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아라라는 의미로 재해석이 될 수가 있겠죠. 집중 투자를 어느 기업이든 하나를 선택을 하고 10개 기업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몰빵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돼요. 저는 그 중에 수많은 기업들 중에
뭐 주로 봐왔던 예전에 백화점 매매를 했었는데 그 중에서도 굳이 한 가지를 고르자면 오픈도어였고 단순하게 그 중에서 거기에다가 몰빵을 했는데 다른 분들은 그게 뭐 애플일 수도 있고 마소일 수도 있고 뭐 테슬라일 수도 있고 엔비디아일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결국엔 거기 하나에 몰빵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게 결국에는 조금씩 사서 뭐 어떤 건 오르고 어떤 건 내리다면 결국엔 똑같은 상황이 올 거고요. 잃지 않는 투자는 하겠지만 돈을 버는 투자는 안 되겠죠. 저는 이 뭐든지 쌀 때 줍줍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한국 사람들은 이제 테슬라 많이 투자하니까 테슬라가 지금 저렴해졌잖아요. 저는 테슬라도 매수 타이밍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냥 저렴할 때 사면은 무조건 이득이다라는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오픈도어도 3불 밑에는 그냥 무조건 저렴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 올라가면 나중에 보면 4불이나 5불이나 다 저렴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전에 보여드렸던 자료인데 이게 잘 되고 있는지 한번 짚어볼 거예요. 11월 달에 제가 만들어 놓은 자료인데 이제 금리 이나 기대감이 아직 있죠? 있는데 반응이 없는 거고 아직 초보자가 이해가 가능한 사업인 것 같긴 해요. 아직까지는 요 비즈니스 모델이 뭐 변화가 올진 모르겠지만 아직 단순하다. 단순과 뭐 빠름과 뭐 확실함이 확실히 있는 이런 사업이잖아요. 세 가지로 굳이 얘기하자면 아직까지는 독점이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파산은 역시 없다라고 판단이 돼서 좀 통과가 된 것 같고 파산은 이제 안 될 것 같고요. 소비자 만족도 유지를 하고 있어요. 나스닥 상장 이후 최저점은 아닌데 요거는 아닌데 좀 올랐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저평가돼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이 4분기 손익분기점이라고 파악을 한 것 같은데 요것도 좀 약간 물음표지 않나 요건 생각이 되고요. 요 파트너십 같은 관련된 얘기인 것 같고 이 익스클루시브는 아직까지는 물음표다라고 생각이 되고 이 파트너십은 좀 예, 규모를 좀 더 키운다고 했으니까 좀 더 진행 상황으로 보면 되고 이 익스클루시브가 아직 물음표다 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이제 주식 수량을 늘릴 수 있는 유일한 기회는 유지가 됐어요. 지금 아직도 좀 저렴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이제 마켓플레이스 유일하죠. 이 온라인에서 사고 파는 거는 아직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1조 달러 사업 규모, 예, 이건 인플레이션에 의해 내년에 좀 더 커질 수도 있어요. 시장 확정은 아직 안 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이 거시경제가 조금 좋아질 때쯤 하지 않나 예상은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아직까지는 혁신의 꼬리표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손익분기점하고 익스클루시브가 좀 물음표인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시장 확정은 안 하는 것 같고 아직 최저점은 아니다. 최저점은 아니니까 뭐 고민이 되는 시점이긴 하죠. 쌀 때 안 샀으니까 고민이 되는 시점이긴 한데 사람마다 기준이 좀 다르니까 네, 그거 잘 판단해서 투자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때 고금리 그때 이제 리스크를 단기적으로 본 내용이고요. 모기지 금리 8%. 네. 모기 금리가 8%예요. 근데 지금 한 7%대로 좀 떨어진 상태고 좀 긍정적으로 좀 보여지고요. 기준금리는 동결이 된 상태예요. 경제 둔화에 우려 포인트가 있었는데 그 경기 침체 요거 아직 물음표죠. 리스크 요게 조금 더 모기 금리가 낮아지고 경기 침체가 이제 거의 해소가 되면
그때 맞춰서 요 주가 상승 요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부동산 침체가 요거랑 연관이 돼 있죠. 요거랑 연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얘도 결국에는 이게 좋아지면 두 번째로 이게 좋아지겠죠. 이게 첫 번째로 좋아져야 되고, 이건 두 번째로 좋아져야 되고. 아직 적자 기업이라는 꼬리표가 있는데 이게 한 25년쯤에는 달성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변동성은 이거 해결이 안 됐어요. 이거 나중에도 이 변동성은 끌고 가야 될 것 같고, 주식 보상 요것도 답이 없죠. 네, 요거 내부자 매도도 답이 없는데, 이거를 급반전할 수 있는 방법은 CEO가 주식을 사는 거죠. 캐리 윌러가 주식을 좀 사게 되면 이 분위기가 180도 바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분위기는 좀 CEO가 급격하게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카드가 있는데 안 쓰고 있는 거죠. 돈이 없는지, 제가 보기엔 좀 캐리런 부자인 것 같은데 돈을 안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저렴할 때 주식을 좀 왕창 사면은 나중에 큰 부자 계열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사네요. 사업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걸로 이 투자자들이 생각하는 거겠죠.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주가에 영향이 없는, 좀 투자의 확신, 그러니까 이 회사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CEO가 이 주식을 사야 되는데 사질 않고 있어요. 뭐 세금도 솔직히 잘 살면은 자기 돈 내고 세금을 낼 수도 있는데 약간 흙수저인가요? 네. 그래서 주식을 팔면서 세금을 내는데 이게 뭐 관례라고는 하지만 개인 돈으로 살 돈은 없나 봐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긍정적으로 볼 요소는 CEO가 분위기를 바꿀 수 있지만 CEO가 돈이 없다라고 그냥 생각을 하죠. 그게 마음 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내부자 매도 심각해서 제가 다른 주식들도 이 내부자 매도가 있는지 좀 찾아봤는데 이 흔한 거더라고요. 주식 보상이나 내부자 매도가. 저는 오픈도어만 그런 줄 알았는데 나중에 한번 자료를 좀 캡처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 맥에서 볼 수 있는 게 좀 한정적이다 보니까 캡처해서 같이 얘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죠. 내부자 매도는 오픈도어만 이루어지고 있는 게 아니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이 사이클 기준으로 어디에 와 있나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2023년도에 2023년 때 여기라고 저는 판단을 했는데 아직도 여기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조금 이동이 됐나? 뭐 이 정도. 아직까지는 여기지 않나. 이 위치가 이동이 안 된 상태인 것 같아요. 아직은 긍정적인 서프라이즈를 기대할 만한 뭔가가 없어요. 근데 아직 없기 때문에 많이 소외가 되고 무시가 된 상태고 주가가 인기가 없는데도 그래도 거래량은 꾸준히 나오고 있어요. 다른 주식 대비.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 역발상 투자의 영역에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 2024년도도 그닥 뷰가 이동되지 않았다. 그래서 이 여기쯤 왔을 때는 한 25년도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때 맞춰서 준비를 해놓는 거죠. 너무 많이 일찍 들어간 것도 있는데 일찍 들어간 만큼 좀 저렴하게 산 효과는 있는데 그게 크게 미비한 게 좀 안타깝죠. 지금 들어가도 이때랑 크게 별반 차이가 없는데 요게 조금 현타가 좀 왔어요. 1년 동안 현타가 좀 왔고 어쨌든 1년 더 있으면 이
그때쯤 긍정적인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이 플러스로 돌아가는 이 시점에 상승 모멘텀을 받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현재 위치를 좀 생각을 해봤고요. 예전에 그냥 희망 플랜으로 주가 예측을 좀 해본 거예요. 그냥 재미삼아 해본 건데 이 뷰가 좀 달라졌는지 한번 같이 볼 거예요. 저는 23년도에 이불대에서 매집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했고, 이 이불대 지금은 이불대 후반이잖아요. 이불대 2.9에서 6에서 9를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리고 3불 초반 뭐 1에서 5까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는 요게 좀 매집 기간이 맞는 것 같고요. 2024년도에 10달러까지 간다고 제가 이때 손익분기점이라는 약간 모멘텀을 받아서 간다고 그랬는데 금리 인하로 바꿔야겠어요. 이게 금리 인하로 가야 되고요. 10달러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많이 잡았죠. 10달러는 이제 거의 포기 단계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달성하면 좋겠지만 좀 포기를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 25년도에 20달러를 예상을 했는데 이게 반대로 손익분기점이 되겠죠. 그리고 글씨가 안 써져. 손익분기점이 이때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되고 이때 맞춰서 20달러를 예상했는데 요것도 좀 전망이 희미해져 가고 있어요. 하도 안 올라가니까 20달러는 거의 꿈의 숫자가 돼 있는 상태고 이 나머지 뭐 40달러, 60달러는 그냥 꿈의 숫자죠. 네, 거의 이제는 현실감이 좀 많이 떨어진 느낌이고요. 25년도가 변곡점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때 많은 주가 변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금리 인하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을 때 좀 더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하는 시점이 25년도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뷰를 좀 미래 예상 주가라고 저는 그냥 써봤고요. 현재 뷰를 좀 보자면 저는 이제 2.5 현재 4월달 기준이에요. 4월달 기준 2.5로 봤고 첫 금리 예상을 저는 9월로 그냥 여유 있게 보수적으로 잡았고요. 그때 이제 5달러 정도 예상하는 거죠. 그냥 지금 시장 분위기가 5달러 이상은 안 올려줄 것 같은 분위기라 그냥 5달러로 잡았고요. 이제 금리 인상이 첫 9월 달쯤에 뭐 시작을 하면 5달러 정도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이고 내년 이맘때쯤이죠. 내년 4월 달쯤에 그냥 보수적으로 한 10달러 정도 책정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고 있다. 1년 정도 지난 시점이죠. 그 다음에 되게 지지부진하게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손익분기점을 3, 4분기쯤에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 내년 3, 4분기 실적 발표에 맞춰서 주가 상승이 좀 일어날 거라는 예측은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20달러까지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죠. 근데 이제 예상은 이제 10에서 20으로 가는 거는 100%만 있으면 되니까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여기도 100%잖아요. 막 터무니없이 막 한 300%, 400%가 아닌 100%, 100%. 여기도 100%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동이 지금 100% 정도인데 이 100% 정도는 쉽게 끌어올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기존 주가 상태들을 보면 100% 정도는 그냥 순간적인 모멘텀으로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이 상황 금리 인하 때 한 100% 정도 올라가고 실적이 좀 좋아지면서
한 100% 정도 1년 동안 쭉 길게 가다가 이제 이때 손익분기점 얘기가 좀 나오면서 좀 분위기가 여기서 또 한번 올라가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 원래는 엑시트를 한 40달러 이상에서 하려고 했죠. 원래 예상은 저는 100달러 정도 봤는데 이 좀 주가가 지지부진하잖아요. 그래서 100달러는 이제 가는 건 거의 꿈의 숫자가 돼버린 상태고요. 이 주가 추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당장 뭐 10년 안에 이 100달러 가기는 좀 힘들지 않나, 저는 예상을 했고, 저번에 4.0 AI에서 그 주가 예측을 보고 이 쉽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이 했고요. 40달러도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해서, 이게 40달러가 한 2006년도나 늦으면 2007년도쯤에 저는 될 것 같다라고 예상은 하고 있고, 그 전에 저는 이 아파트 중도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돈을 좀 많이 빼야 돼요. 많이 빼야 되는데 지금 마련한 돈은 없고, 그러다 보니 이 시점에서 어느 부근쯤에 20달러에서 40달러 이 사이쯤에 빠져나와야 되는 상황이고, 2026년도 초쯤에 입주 예정이라 요거를 어떻게 중도금을 마련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 이 전까지 20달러가 안 되더라도 어쨌든 돈을 빼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게 좀 고민이 많이 되고요. 이게 올해 주식을 못 갖고 있어야 되는 좀 안타까움이 있는데, 그 제가 갖고 있는 이 3만 주 기준으로 그냥 계산을 해본 가격이고요. 이 가격을 봤을 때 그래도 중도금이 마련되는 이 시점은 한 20달러면은 되지 않나, 저는 생각을 했고요. 이 40달러 이상이 됐을 때는 15억 정도 되고, 세금 때문에 한 11억 정도 남더라고요. 그래서 인생이 바뀔 수 있는 금액은 어느 정도 한 10억 이상 돼야 되는 상황이고, 요거 저처럼 이렇게 투자를 하신 분들은 그래도 좀 버텨서 27년까지는 갖고 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인생을 좀 바꾸시려면 좀 더 긴 세월로 저처럼 너무 빨리 나가지 않고 좀 더 묵혀둬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예전에 그 주식수에 대한 소유권이 몇 프로인지를 보여줬던 데이터예요. 그걸 제가 좀 업데이트 해봤고요. 이 한 기업에 집착하고 있는 투자자고요. 네, 그거를 흔히 말하는 오타쿠라고 하잖아요. 요거를 한국말로 제가 오덕후라고 바꿔놓은 거고요. 오픈도어에 오를 따가지고 오덕후가 좀 어울리겠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채널명을 바꾸게 됐어요. 그렇게 됐고, 이 뭔가 하나에 집착하게 되면 이 오타쿠 성향이 좀 있기 때문에 재미삼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고, 이게 입에 줄이니보다는 좀 더 감기는 것 같아서 저는 이대로 계속 활동할 생각입니다. 주식 유튜브 오픈도어에만 다루고 있는 주식 유튜브고요. 올해 44세가 돼버렸네요. 네, 만 나이는 아니고 그냥 기존 나이로 4년 차가 돼버렸어요. 줄이니 4년 차가 됐는데 많은 걸 겪어본 것 같아요. 4년 동안. 네, 그래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비투와 몰빵은 위험하니까 웬만하면 안 하시는 게 좋고, 저는 인생을 10년 안에 바꿔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남들이 안 하는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한 종목에, 또 심지어 오픈도어에, 올라가지도 않는 오픈도어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고민하시는 분들, 네, 소량으로 들어가는 건 추천하지만 저처럼 이렇게 들어가면 좀 많이 괴롭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주식 소유권이 조금 올라갔는데요. 3만 주 기준으로 2005일 날 기준으로 제가 보여드린 거고, 이게 뭔 의미가 있겠어요. 네. 3만 주. 이게 어쨌든 팔 때 파는 금액과 곱하기 3만을 곱해야 되니까, 저는 최대한 수량을 많이 모으면 나중에 엑시트 할 때 금액이 커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2022년도에 TQQQ로 1500 손실 보고 2023년도에
불주로 이만큼 손절을 해버린 상태고요. 이 돈이 좀 아깝긴 하죠. 그래서 제가 지금 플러스 수익이 나도 이게 오히려 마이너스일 수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지금 이게 플러스가 말이 그냥 보이는 게 플러스지, 들어간 돈 대비 여기 이자도 있을 거 아니에요. 비투를 했으니까 결국은 1년 동안 번 돈이 없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너무 이 수익금에 현혹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요 다 비용을 빼면은 남는 게 없는 거예요. 한 투자금은 한 8,900만 원 정도로 책정이 돼 있네요. 여기 지금 환율 변동에 따라서 더 올라갈 때도 있고 떨어질 때도 있고. 제가 주식 투자를 하게 된 계기는 이 문장 하나 보고 주식 투자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들어온 사람인데요. 이 버핏이 얘기한 내용이고, 이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지 못한다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만 할 것이다라는 이 문장이 너무 와닿았어요. 너무 일을 하기 싫어가지고 너무 와닿는데, 근데 어쨌든 돈을 들어오는 방법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것도 잠자는 동안에. 잠자는 동안은 좀 잠 안 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어쨌든 찾아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찾다 보니까 주식까지 온 상황이고, 이 주식은 제가 일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알아서 그 주식 가격이 변동이 되면서 돈을 버는 방식이잖아요. 그래서 주식 투자를 하게 됐고,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어쨌든 돈이 들어오는 방법은 주식이지 않나 판단했기 때문에 주식에 투자했으니까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입문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입문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정답일 수 있다. 이 주식이 저는 부동산보다 답이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훨씬 더 주식으로 부동산보다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일을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힘들어도 참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픈도 주식을 좀 더 갖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 오늘 좀 제가 허접하지만 미래에 대해서 예측을 한번 해봤고요. 이게 맞아 떨어질지는 또 한 6개월 정도 지나서 보면은 알겠죠? 오늘 좀 길어졌는데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내일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